그 한니발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떤 유언을 따라서 네가 장성하면 반드시 이 로마를 복수하고 이 카르타고의 힘이 다시 펼쳐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한니발은 로마를 반드시 다시 정복해서 이제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아예 로마 본토 자체를 시칠리아 카르타고의 영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기원전 218년에 큰 군대를 이끌고 히스파니아 남쪽에서 시작해서 쭉 동진하다가 알프스를 넘어서 북부 이탈리아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알프스를 넘을 때에는 보병이 26,000, 기병이 4,000, 코끼리가 20마리였다는데 어쨌든 저 병력을 가지고 이제 알프스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문명사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과 김덕수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맞닥뜨린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시칠리아를 두고 다툰 카르타고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인데요. 사실 이탈리아 반도로 진출할 때까지 로마는 해양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이렇게 반도로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에 너무나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시칠리아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시칠리아는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농업 생산력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시칠리아 그러면은 밀 농사나 올리브 농사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곳이죠. 그래서 시칠리아가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탐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칠리아를 이미 카르타고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고 또 일부 그리스인들도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그곳을 어떻게 자기의 세력권에 넣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강력한 국가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르타고와 로마의 패권 경쟁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지요. 카르타고는 원래 그 동부지중해에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만든 일종의 식민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니키아의 본토는 바로 동부지중해의 티로스였는데 그곳이 이제 아시리아나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와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늘 관심을 갖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토 페니키아의 도시들은 다 몰락을 했는데 이 멀리 북부아프리카에 있던 카르타고는 지중해 교역을 통해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워낙 상업국가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돈은 많지만 시민들이 잘 그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서 주로 용병 부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두 세력이 서서히 시칠리아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로마가 무조건 시칠리아를 정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칠리아의 북쪽에 그리스 식민신 메시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이 메시나가 그 동남쪽에 있는 시라쿠사라고 하는 이거 역시 그리스 식민지입니다. 이제 아마 내분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나의 용병들이 시라쿠사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외세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한편에서는 카르타고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한편에서는 로마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메시나 시민들이 이제 자기들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르타고와 로마가 시칠리아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제1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칠리아 쟁탈전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결국은 뭐 이 전투는 한 20여 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는 해군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 시칠리아를 정복하려면은 해군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카르타고의 해군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마는 또 이게 전쟁을 워낙 육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카르타고의 해군력을 모방하고 그러면서 역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이제 시칠리아를 장악하는 그런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반도 밖에 이제 영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칠리아는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동맹국들의 자치를 허용했는데 이제 이 시칠리아부터는 직접 통치하는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총독이 파견돼서 그곳에서 세금을 걷고 치안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시칠리아를 장악해 왔던 그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그런 이제 전쟁이 제1차 포인 전쟁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칠리아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 해안에 있었던 사르디니아나 코르시카 같은 저 영역도 제1차 포인 전쟁 이후에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이제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저 로마가 더 융성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서부 지중해에서 자기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힘도 지금 계속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니발이 지금 저 히스파니아, 스페인 남쪽에 새로운 어떤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하는 아주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하니발 전쟁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칠리아를 빼앗긴 것에 아주 큰 한을 품고 죽었는데 그 한니발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떤 유언을 따라서 네가 장성하면 반드시 이 로마를 복수하고 이 카르타고의 힘이 다시 펼쳐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한니발은 로마를 반드시 다시 정복해서 이제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아예 로마 본토 자체를 카르타고의 영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기원전 218년에 큰 군대를 이끌고 히스파니아 남쪽에서 시작해서 쭉 동진하다가 알프스를 넘어서 북부 이탈리아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규모가 보병이 4만이고 기병이 6천, 거기다가 코끼리가 60마리나 같이 이 원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인원이 물론 알프스를 다 넘은 건 아니지만은 알프스를 넘을 때에는 보병이 2만 6천, 기병이 4천, 코끼리가 20마리였다는데 어쨌든 저 병력을 가지고 이제 알프스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문명사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더욱이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하기까지 로마는 사실은 전쟁에서 뭐 전혀 패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최후 승리를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자가 됐는데 이 한니발이 저렇게 알프스를 넘어서 침공해 올 거라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북부 이탈리아에 계속된 전투에서 그 로마는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면서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비우스라는 장군이 이제 한니발 군대가 전면전을 펼쳐가지고는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일종의 지연수를 펼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직접 하지 않고 한니발 군대를 만나면은 자꾸 후퇴를 하면서 한니발 군대의 힘을 빼는 작전을 썼어요. 그랬는데 그의 전술을 많은 로마의 정치가들은 비겁하고 그 무기력한 거다라고 아마 공격을 해가지고 그는 독재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콘술이 전쟁을 지휘하는데 그 칸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니발 군대와 아주 막 큰 병력이 부딪힙니다. 앞에서 파비우스 장군이 너무나 이게 소극적인 전쟁을 하다가 계속 실패했다고 하면서 속전속결을 이렇게 작전을 피려고 하다가 엄청난 군사력을 상실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이 칸나이 전투는 로마 역사상 최대의 패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뒤에 로마인들이 늘 칸나이 전투의 패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니발은 이제 로마 군대가 초반에 이렇게 열세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를 치면은 이제 뭐 로마의 패권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를 카르타고가 정복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직접 공격하기 전에 이탈리아 남부의 동맹국들, 로마의 동맹국들을 와해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일을 이렇게 매진을 했는데 그것이 그의 큰 오산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초기의 패전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세를 역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전략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한니발과 함께 그야말로 포에니 전쟁의 명장이라고 하는 스키피오가 그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출병했던 스페인 남부 쪽으로 공격을 해서 그 거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강력한 어떤 그 로마의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은 자기가 출병했던 곳을 오랫동안 놔둠으로써 오히려 자기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니발의 본토인 카르타고를 공격해 가지고 스키피오는 이탈리아에서 계속 이 장기전에서 발목이 잡힌 그런 한니발 군대를 어찌 보면은 더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한니발도 더 이상 이탈리아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급히 본토로 가서 스키피오 군대와 대전을 펼쳤는데 결국 스키피오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1년이 되면은 카르타고는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로마에 지불해야 됐고 로마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말이 동맹국이지 거의 로마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니발은 사실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카르타고에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결국은 나라를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파니아 그 지역의 카르타고 땅도 다 잃어버리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카르타고에서도 쫓겨나고 시리아에서 망명하고 있다가 로마군의 추적으로 결국 자살하는 아주 그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제 201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는데요. 카르타고를 이렇게 북부 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국가로 원래의 본국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카르타고가 다시 이 힘을 확장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이제 152년에 한니발 전쟁의 영웅이었던 데카토가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마칠 때마다 델렌다에스 카르타고 이러면서 연설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타도 파르타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데카토는 한니발의 경험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카르타고가 그 이탈리아 반도에 와서 한 15년 동안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 제2의 한니발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아예 제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경파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는 마지막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 3년 동안 뭐 제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일방적으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포위하고 파괴한 전쟁입니다. 모든 저항하던 시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뭐 소금을 뿌리면서 이곳이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서부 지중해에서 로마는
이제 사실상의 유일한 패권 세력으로 발전했는데 제3차 포에니 전쟁 중에 로마는 사실은 동부지중해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시면 로마의 힘이 어떻게 동부지중해, 서부지중해로 이렇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라티움 지방의 작은 산간 마을이었던 로마가 저렇게 되기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어찌 보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명언은 바로 로마가 저렇게 많은 전쟁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부지중해, 서부지중해로 팽창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로마가 저렇게 지중해의 패권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치, 로마 공화정의 어떤 우수한 면이다 이렇게 해석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폴리비오스의 혼합 정체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폴리비오스의 혼합 정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